윤밀한 할머니는 아침이 되면 창문 너머로 새어드는 빛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저택은 너무나도 넓고 화려했지만 할머니가 느끼는 공허함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걸어가도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빛나도 그 광경 속에서 할머니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깔끔함마저 할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곁에는 평생 모아온 100억대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돈과 넓은 집이 과연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저택 안에 드리운 정적을 가만히 느꼈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말을 나눌 수 있는 이는 비서 김준호였는데 그는 할머니가 지켜온 삶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김준호 비서는 할머니가 해야 할 일정을 정리하고 복잡한 서류를 챙겨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흐릿해질 때면 옆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해주며 길잡이 역할을 하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가 곁에 있어도 할머니 마음 깊숙이 박힌 외로움과 미안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30년 전 14살이었던 딸 서연이 떠올랐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간 후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늘 괴롭혔어요. 그때 할머니가 딸에게 했던 말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해. 너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널 무시할 거야. 이 말은 당시의 진심이었지만 돌아보면 너무 무겁고 가혹한 주문이었다고 할머니는 느꼈어요. 결국 딸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뒤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대신하지 못했어요. 집을 나선 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시간이 어느새 30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딸이 남긴 방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어요. 서랍에는 낡은 공책과 펜들이 그대로 있었고 방 한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죠.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용했고 허전함은 더 짙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평소엔 잘 챙기던 문서의 숫자를 자주 틀리기도 하고 엊그제 먹은 밥이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유독 딸 서연의 얼굴만은 뚜렷하게 떠오르곤 했어요. 어린 시절 서연의 표정,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봐.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택 한가운데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옛날엔 새벽마다 그 정원을 손질하면서 예쁜 꽃들을 가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흥미를 잃고 말았어요. 비서는 정원사에게 관리를 부탁했고 지금도 꽃들은 피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할머니가 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할머니 마음속에는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듯 했어요. 저 문 밖으로 나가야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어요. 그 와중에 김준호 비서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필요한 일정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짧게 말할 뿐 추가로 묻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비서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까워했지만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의 진짜 고민은 딸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복되던 어느 날, 김준호가 할머니 앞에 서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며칠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차를 마시다 멈추고 천천히 비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나요? 김준호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준호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지냈기에 그는 사실상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많이 심각한 상태신가요? 김준호는 말을 잇기 전 잠시 침묵했어요.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제가 돌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군요. 가족이 최우선이죠. 김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난처한 듯 말을 덧붙였어요. 문제는 회장님, 장이나 이런 심부름을 대신할 사람이 저 외엔 없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장을 보면 되죠.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어차피 저택 바로 앞에 마트가 생겼으니까 특별히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물건들은 여기에 적어뒀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인지 장을 혼자 보러 간다는 사실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외부로 나가 본다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김준호가 떠나기 전까지 며칠 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결국 그는 할머니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먼 길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저택 현관에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택 안이 더욱 텅 빈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할머니는 나도 장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듭 되새겼어요. 김준호가 고향으로 떠나고 난 뒤 할머니는 이틀쯤 집 안을 서성였어요. 쓸쓸함이 더욱 짙어지는 듯해서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갈 명분을 찾고 싶었어요. 마침 수첩에 적힌 물건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할머니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오늘은 꼭 마트에 가야겠군.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이 유난히 화사했어요. 봄 햇살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도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간단히 옷을 차려입고 손가방 안에 지갑을 넣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대문을 지나 길을 건너자 악진마트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예전부터 저 마트가 생겼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자동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발을 디뎠어요. 순간 안락한 저택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양한 색깔로 진열된 상품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음향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시식 코너에서 들려오는 홍보 멘트가 뒤섞여 북적이는 활기가 넘쳐났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 풍경에 압도됐어요. 이렇게나 시끌벅적하다니. 작게 중얼거리며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그냥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카트를 꺼냈어요. 수첩에 적힌 물건들은 주로 식료품이었어요. 할머니는 과일 코너부터 둘러봤어요. 사과, 바나나, 딸기 등이 예쁘게 진열돼 있었고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유기농 사과를 봉투에 담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꽤 높아 놀랐지만 그래도 좋은 걸 사야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했어요. 채소 코너에 가서는 양파, 당근, 감자 등을 골랐어요. 익숙지 않은 계산법에 조금 헷갈렸지만 품목별로 필요한 양을 최대한 고려했어요. 평소라면 김준호가 알아서 고르고 값을 치렀을 텐데 이제는 할머니가 직접 해내야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틈틈이 확인하면서
준비해온 목록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마트 안을 돌다 보니 다리가 점점 뻐근해졌어요. 워낙 규모가 큰 마트라서 구경하듯 천천히 움직이자니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번 맛보고 가세요. 1+1이에요. 한켠에서는 시식을 권하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괜히 쑥스러워서 정중히 사양했어요. 고맙지만 오늘은 그냥 괜찮아요. 목록대로 물건을 거의 다 담았을 무렵 할머니는 이미 땀을 살짝 흘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군.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니 생각보다 줄이 길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카트를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시간이 없는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 보였어요. 어쩐지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침 앞쪽 계산대에 비교적 줄이 짧아 보이길래 그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차례가 되어 가는 동안 할머니는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스캐너가 삑하고 울리는 소리, 다급하게 들려오는 대화들이 뒤엉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예전에는 가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순간 30년 전 딸과 함께 시장을 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재래시장이었고 딸아이가 곧잘 사람들과 수다를 떨곤 했었죠. 그런 추억을 불현듯 생각해내니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결국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남자 계산원은 빠른 손놀림으로 물건 바코드를 찍었고 모니터에 금액이 합산됐어요. 총 75,800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물건을 많이 담았을 수도 있어 우선은 준비해온 지폐 중 10만 원을 꺼내 건넸어요. 계산원은 돈을 받아 기계에 넣고 잔돈과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잔돈을 하나하나 세어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영수증을 살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샀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영수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건 몇 가지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찍힌 듯 보였어요. 할머니는 혹시 계산원이 잘못 스캔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저기,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 계산원은 바쁘다는 듯 모니터를 힐끗 보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손님, 다 맞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데 유기농 사과. 아니,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산원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빨리 좀 안 되냐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자 계산원이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실수 안 했어요. 기억이 헷갈리시나 본데 일단 뒤쪽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물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어요.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할머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잔돈과 영수증을 쥐고 서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비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을 텐데 이제는 할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 현실이 갑작스럽게 너무 낯설고 무섭게 다가왔어요.
남자 계산원이 한껏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시간 끌면 뒤에 있는 분들만 불편하잖아요. 결제는 정확하니까 차라리 혹시 잘못 가져오신 물건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목이 타들어가듯 아파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몇몇은 짜증난 표정으로 옆줄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떨릴 지경이었어요. 계산원은 옆에 있던 무전기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귀찮은 듯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태도에 할머니는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깐깐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서 헛소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건가? 순간 할머니는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라는 그때의 말이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워 머뭇거리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남자 계산원의 차가운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조급함이 뒤섞여 할머니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몇몇이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빨리 좀 안 되나? 어르신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할머니는 그 말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앞에 놓인 영수증은 할머니 손에서 구겨지듯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니면 그쪽이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힘겹게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남자 계산원은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어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직접 물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뒤에 손님들이 줄 서 있다고요. 그 차가운 말이 할머니의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나 싶으면서도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게 맞나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깜빡였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질 듯한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결국 밀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윤밀한 할머니는 손에 땀을 쥐고 서 있었어요. 정말로 잘못 계산된 건지 아니면 자신이 헛갈리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남자 계산원은 할머니에게 빨리 뒤로 물러가라는 식으로 몰아세웠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옆 계산대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움츠러든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여 영수증을 살피려고 했어요. 할머니, 영수증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남자 계산원이 따끔하게 쏘아붙였어요. 김서연 씨, 지금 남의 계산대에 왜 끼어드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 계산원은 눈살을 찌푸리고 영수증을 건네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 손에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김서연은 자연스럽게 받아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작게 탄식을 내뱉었어요. 이건 분명 오류가 있어요. 유기농 사과가 중복으로 들어갔고 할인 쿠폰도 누락됐네요. 그 말에 남자 계산원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직접 다 확인했어요. 바코드를 잘못 찍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손님께 친절히 설명해 드려야 하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줄 뒤쪽에 서 있던 몇몇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확인대에 가 보실래요? 남자 계산원은 금세 얼굴이 붉어졌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김서연을 쏘아봤어요. 김서연 씨,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보니 분명 할머니께서 억울해하실 만한 상황이라. 지금 계산 다 끝났고 잔돈도 줬으니 할머니가 다시 물건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소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김서연은 단호했어요. 손님이 억울해하실 때는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배운 매뉴얼이에요. 특히 어르신께 더 신경 쓰라고 교육받았잖아요. 남자 계산원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두 계산대를 번갈아 보면서 귀 기울였어요. 김서연이 영수증에 표시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할머니도 그제야 자세한 금액 차이를 알게 됐어요. 도합 3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한 셈이었죠. 김서연은 차분한 어조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바로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윤밀한 할머니는 겨우 숨을 고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남자 계산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는 듯 마침내 거칠게 대응했어요. 김서연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도 이런 식으로 손님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나 때문에 괜히 갈등이 커진 건가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되돌리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결국 김서연이 해당 계산을 취소 처리하고 다시 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유기농 사과가 일반 사과 대신 중복으로 포함된 사실과 할인 쿠폰 미적용이 확인됐어요. 남자 계산원은 할머니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할머니에게 수정된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새로 건네주며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확해졌어요. 혹시나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네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울컥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남자 계산원의 살벌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김서연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계속 잘못된 금액을 그냥 받아들였을지도 몰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계산이 복잡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고 싶어요. 김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그 얼굴을 유심히 보려 했지만 순간 남자 계산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 씨, 지금 손님 응대 중이에요. 자기 일 마저 처리하세요.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졌어요. 그러나 김서연은 힘을 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상무님, 금방 돌아갈게요. 근데 어르신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듣고 할머니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상무. 아까부터 목소리를 높였던 저 사람이 상무라니. 줄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쩍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다만 지금은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낮게 깔리는 언성을 듣게 됐어요.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직원 교육 운운하는 거죠? 귀에 꽂힐 정도로 톤이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흘끗흘끗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본능적으로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일단 멀리서 지켜봤어요. 웬만하면 이런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김서연이 곤란해 보였어요. 매장 직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박상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했다는 듯 매섭게 눈을 빛냈어요. 그때 김서연이 낮은 목소리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어요. 어르신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정말 잘못 계산하셨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든 말든 그걸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 그런 식으로 창피를 줬는데 그게 바로 직원 교육을 제대로 받은 태도입니까? 주변 직원들이 서연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박상무님이 곧 사장님이 될 거라는데. 김서연은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고객 서비스 원칙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상무는 한술 더 떠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서연 씨, 당신 해고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매장에서 일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김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줄은 몰랐던 거죠. 해고라니요.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식으로 대드셨어요. 우리 회사 곧 내가 이끌어갈 겁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요. 박상무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술렁였어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싸늘한 기류로 물들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김서연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미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이대로 지나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솟아올랐어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매장 직원들이 길을 비켜줬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박상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이 직원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요? 오히려 잘못된 계산을 잡아준 건데. 박상무는 할머니를 보더니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와서 오지랖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문제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거슬렸어요. 그래서 나직하게 숨을 내쉰 뒤 다시 한 번 말을 이었어요. 이 직원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해고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러나 박상무는 들은 채만 채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는 김서연에게 명찰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어요. 김서연은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천천히 명찰을 떼어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우연히 그 명찰에 머물렀어요. 김서연. 그 이름을 읽는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지난 30년의 기억이 와르르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무심결에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돌아봤어요. 당사자인 김서연도 놀란 듯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으로 매대를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때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왜 제 이름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제대로 호흡도 하지 못하고 답변조차 버거운 상태였어요. 박상무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는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김서연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박상무를 붙들고 호소했어요. 잠시만요. 이 아이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가 커피숍이야 뭐야 백다방이야? 박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묘한 기색으로 바라보자 한 번 더 김서연을 돌아봤어요. 마치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로 서 있었죠. 김서연은 이미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모습에서 뭔가 간절함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어떻게 아세요? 우린 처음 만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 서연일까?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강렬한 직감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1980년 4월 8일생이라는 생일 날짜가 선명히 떠올랐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이 아이가 정말 그 서연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필 이름이 동이라고 30년 전 떠나간 딸을 애타게 그리던 상황에서 마주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인연 같았어요.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북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울어버리면 김서연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김서연은 명찰을 손에 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박상무가 차갑게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일손을 멈춘 채 상황을 살폈어요. 윤미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생일이 1980년 4월 8일인가요? 그 한마디에 김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일 정보를 이 낯선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죠. 어떻게 제 생일을. 할머니는 그 반응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지듯이 주저앉았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서연이 어린 시절 귀엽게 웃던 모습,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소리치던 마지막 순간이 겹쳐 보였어요. 서연아, 정말 너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 김서연도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어요. 다리가 저릿저릿해지며 주저앉으려 했고 가까이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너 정말 내 딸 서연이니? 내가 찾던 30년 동안. 김서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자신이 어릴 적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고, 특히 엄마라는 존재를 말하면 눈물이 날까봐 피하고만 살았어요. 어머니, 혹시 엄마.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할머니와 김서연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무슨 상황인지 깨닫고 숨죽인 채 지켜봤어요. 특히 박상무는 예상치 못한 전개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멈춰 서 있었어요. 뭐 하자는 거야? TV는 사랑을 싣고야 뭐야? 김서연이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말 엄마가 맞아요? 저 서연이에요. 윤미란 할머니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오열했어요. 떨리는 손길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30년 만의 재회를 실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김서연도 주저앉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주변 직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님들조차 숨죽여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듯 했어요. 김서연은 간신히 흐느끼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니, 내가 더 미안해요. 내가 욕심 부려서 널 최고로 만들겠다고. 마트 안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던 이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있었고,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건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박상무는 갑자기 이 상황이 굉장히 거슬리는 듯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어쩐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거칠게 나서면 본인이 더 욕을 먹을 것 같았죠. 결국 김서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박상무를 바라봤어요. 박상무님, 제가 여기서 해고당한 건 맞지만 지금은 잠시 시간을 주세요. 제게 너무 소중한 순간이니까요. 박상무는 곤란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어요.
이미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고 본인이 더 날카롭게 나서면 역풍을 맞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트 한복판에서 모녀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 사실이 아직 완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마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웠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그 감동적인 분위기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화면을 내렸어요. 마트를 가득 채운 수군거림은 곧 잦아들었고 직원들과 손님들은 모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참을 얼싸안고 흐느끼던 윤미란 할머니와 김서연은 서로를 껴안은 채로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연의 볼을 조심스레 만졌어요. 정말 살아있는 거니? 이게 꿈은 아니니? 떨리는 손끝으로 딸의 온기를 느꼈어요. 서연도 온갖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존재가 반갑고 그리웠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따지고 묻기보다 서로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이 울음을 겨우 멈추려 할 때쯤 주변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서연 씨, 지금 상황이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야 겨우 서로를 붙잡은 모녀였으니까요. 그 사이 박상무가 등을 돌리고 나가려 했어요.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뒤를 흘끗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온통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박상무는 성큼성큼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마트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손님들도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서연이 매장 동료들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김서연 씨. 어찌됐든 지금은 몸을 추스르세요. 고맙습니다. 사방에서 불안과 걱정이 섞인 눈빛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 마트 밖으로 나오면서 온몸이 풀린 듯 힘이 빠졌어요. 윤미란 할머니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굳은 의지로 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바깥에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요동쳤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불러 저택으로 향했어요. 마트와 저택은 멀지 않았지만 지금 걸어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차창 밖으로 건너가는 풍경들 사이에 몇 마디 설명할 틈도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기사님은 룸미러로 두 사람을 흘끗 보다가 눈물을 닦는 할머니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서연을 이끌었어요. 커다란 대문이 열리자 익숙한 듯 낯선 듯한 풍경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죠. 그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정원, 넓은 마당, 한가운데 조형물이 있는 분수대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얼어붙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래. 변한 게 거의 없지.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어요. 광활한 거실과 치밀하게 관리된 대리석 바닥, 천장 높이 달린 샹들리에가 눈을 사로잡았어요. 서연은 왠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엔 이 거실이 너무나 커서 한 번에 가로질러 뛰어다니기 힘들었던 기억도 났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놓고 작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잠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아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간 엄마라는 존재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거든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여러 번 되뇌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고 보니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안쪽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갖가지 물건들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였어요. 그 사이 서연은 거실 한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찍은 사진들.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한 얼굴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서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할머니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서연도 차를 한 모금 삼키고 말을 꺼내려 했죠. 그러나 막상 입을 떼려니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어요. 대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30년 전 서연이 어린아이였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아직도 이렇게 날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럼 한 번도 널 포기한 적 없었어. 늘 돌아오길 바랐고 너가 잘 지내길 바랐어. 나는 엄마가 나를 찾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했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면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엄마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하다니. 그럴 리가 없지.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살았든 넌 내 딸이잖아.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 애써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죠. 정말 엄마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전 제가 엄마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엄마가 너무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 내 탓이야. 너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널 무시할 거라는 그런 독한 말을 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울고 있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는 편의점 일도 했고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고 한동안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런 저를 엄마가 어떻게 봐줄지 걱정돼서 연락조차 못했어요. 아니야, 너무 훌륭해. 그 어려운 세월을 혼자 헤쳐왔다니. 엄마가 오히려 미안하고 대견해. 서연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약간의 안도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도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지나자 이번엔 서연이 나지막이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저 사실 아이가 둘 있어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아이가 둘 있다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눈빛에 반가움이 일렁였어요. 정말이니? 우리 서연이가 벌써 아이 엄마가 됐구나. 네. 물론 결혼 생활은 잘 안 돼서 지금은 아이들만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부모 역할을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구나. 하지만 걱정 마. 이제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또 한 번 울컥했어요. 그래도 지난 몇 시간 동안 이미 많이 울었기에 이번에는 크게 흐느끼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만났다는 실감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마트는 어떻게 할 거니? 아까 그 박상무가. 그 이름만 들어도 서연은 속이 쓰렸어요. 자신을 내쫓은 건 당연히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당시 당한 무례함이 잊히지 않았어요. 당장 해고를 당했으니 거기선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내가 잘린 이상 돌아갈 마음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마땅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직장이 한 번 없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엄마도 찾았고 더 열심히 살아볼 힘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면서 서연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안쓰러움이 동시에 전해졌어요. 좋아. 그럼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꾸나.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도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볼게. 서연은 그 말에 살짝 웃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엄마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마치 꿈 같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과연 이렇게 쉽게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도 어렴풋이 스쳤어요. 그 순간 거실 창밖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트에서 돌아온 뒤로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온 참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너무 피곤했을 텐데 이젠 좀 쉬자. 더 할 얘기가 많겠지만 차츰 하나씩 풀어나가면 돼. 네, 엄마, 근데 방이 아직 있나요? 그럼 너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서연은 살짝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도 몸이 떨렸지만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야. 결국 돌아왔으니 됐어.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잠시 후 서연이 예전 자신이 쓰던 방 문을 열었어요. 정말이지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살짝 먼지 냄새가 났지만 침대며 서랍장이며 그대로였죠. 서연은 방 안에 들어와서 감회가 새롭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도 좀 쉬세요. 전 그냥 여기서 잠깐 누워볼게요. 그래. 문 닫지 말고 불편하면 바로 불러.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투정을 부리며 엄마에게 신발 사달라고 졸라댔던 기억, 시험 성적이 나쁘면 혼나서 방에 틀어박혀 울던 기억. 그 모든 게 뒤섞여 눈가가 또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운 엄마가 바로 옆에 있죠. 이제는 도망치듯 떠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그 사실이 너무 안도되어 잠시나마 행복에 겨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바깥에선 할머니가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딸이 긴장을 풀고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살짝 문 틈새로 안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안도하듯 미소를 지었어요. 긴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재회한 모녀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위로하며 첫밤을 맞이했어요. 밖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침처럼 밝은 희망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6개월 후 악진마트 맞은편에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서연마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룻밤새 생긴 건 아니었지만 준비 과정이 워낙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그런지 이 지역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쇼핑몰이 생겨났다고 말할 정도로 신기했죠. 윤밀한 할머니는 결심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딸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마쳤죠. 그렇게 넘어온 자본이 기반이 되어 악진마트보다 10배나 큰 스케일의 대형 쇼핑몰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업식 당일 푸른색 현수막이 길게 드리워진 입구 앞에는 형형색색의 풍선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서연 역시 안쪽 로비에서 직접 환영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 오픈이라 준비한 시식 코너와 이벤트가 많으니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서연마트는 시작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악진마트와 달리 매장 안이 넓고 편안하게 설계돼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특히 노인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 전동 카트, 계산대 도우미 등의 서비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정말이지. 손님 편의를 제대로 생각했구나. 이런 시설은 처음 봐요. 언론과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와 생생한 현장을 전했어요. 무뚝뚝했던 회사원부터 장을 보러 온 주부들,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자리한 대형 간판에서부터 내부 시설 하나하나까지 상당한 자본과 정성이 들어간 티가 역력했어요. 악진마트가 이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편 개업식 현장을 묵묵히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박 사장이었죠.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몰래 지켜보듯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무라는 직함을 달고 거칠게 굴던 그였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이 겹쳐 마트 운영권을 이어받으며 박 사장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러나 이름과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가 가진 문제적 태도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게다가 요즘 들어 경영마저 어려워져서 기존 악진마트는 더 이상 고객을 끌어모으지 못했어요. 길 건너편에서 서연마트가 곧 오픈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이미 나빠진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죠. 한때 번화한 매장이던 악진마트 내부는 이제 손님보다 물건이 더 많을 지경이었고 할인 행사나 포인트 적립 같은 단발성 마케팅도 별다른 효과를 못 봤어요. 매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의 한숨과 불만이 새어나왔고 결국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여긴 가면 몇 달 못 가겠다는 인식이 퍼진 탓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심각한 인력난마저 겪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사장으로 있던 박 사장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일찍이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을 뿐 아니라 고객 응대에도 무심해 꾸준히 불만이 쌓여 있었거든요. 악진마트가 흔들린다는 풍문이 돌면서 그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랐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박 사장은 매일같이 불안에 시달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 사정까지 꼬이면서 결국 박 사장은 사장 자리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오히려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게 되었고 재기의 기회조차 잡기 힘든 처지로 내몰렸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야 했죠. 박 사장은 고민 끝에 가장 자존심 상하는 선택지를 떠올렸어요. 설마 내가 저기서 취직을 부탁할 줄이야. 서연마트 입구 쪽에서 즐겁게 손님을 맞는 서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지난날 마트 계산대에서 서연에게 쏘아붙이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죠. 김서연 씨, 당신 해고입니다라고 소리치던 그때 말이에요. 자신이 한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과거엔 함부로 소리쳐도 아무 일 없을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축된 채 겨우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금 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바닥만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혹시 구인 중인가요? 서연은 잠시 박 사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금도 그날의 일이 생생했지만 우선 상대가 먼저 낮은 자세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서연은 가볍게 숨을 고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마트는 규모가 커서 늘 인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누구든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만 고객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박 사장은 그 말에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자신이 과거에 해온 행동이 결코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마음 한편으론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지난 잘못을 자진해서 변명하는 건 구차해 보일까봐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온 결과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마트를 만들고 싶거든요. 박 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에서는 패배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그렇게 서연마트는 겉보기에도 화려했지만 실제 운영 정책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직원 복지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났는데 급여 체계부터 근무 일정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했어요. 직원들의 사소한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노인 고객들에게 한층 더 집중한 서비스도 마련했죠. 예를 들어 계산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께는 직원이 직접 카트를 끌어주고 상품 위치를 찾기 힘들어하면 매장 지도를 나눠주며 필요하면 동행도 하는 시기였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겸한 소규모 행사도 열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주간에 편의 모임을 갖도록 도와줬어요. 이 같은 행보 덕분에 서연마트는 개업하자마자 지역사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 정도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마트가 도대체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자연히 악진마트는 점점 고객이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됐어요. 한쪽에선 이건 좀 과한 복수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작 서연과 미란 할머니는 복수라기보다 스스로 바라는 이상을 실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몰아붙이거나 해코지하기보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휘된 거였죠. 개업식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 쇼핑을 즐기는 동안 미란 할머니는 서연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마트에 나와 손님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어요. 서연아, 난 요즘이 너무 행복해. 지금 이 모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가만히 붙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때와는 다르네요. 엄마랑 이런 공간을 꾸리고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니 비로소 제 인생이 보람차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서연과 함께 마트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쇼핑하러 온 노인 고객들도 넓은 통로를 편하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흐뭇했죠. 이곳에 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우리가 찾던 진정한 성공 아니겠니? 맞아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때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두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 뛰어온 거였죠. 할머니, 우리도 돕고 싶어요. 비닐봉투 챙기는 거라도 할래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 천천히 해보렴. 너희도 함께 있으면 여기가 더 즐거워질 거야. 아이들은 마트 곳곳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표현했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한때 이 저택과 가족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개업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어요. 서연마트라는 이름의 대형 쇼핑몰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죠.
손님들은 여기서 장 보면 기분까지 좋아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도 회사에서 나를 진정으로 대우해준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한편 윤미란 할머니는 개업식 내내 밝은 얼굴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노인이 된 지금에서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딸에게 했던 말들이 스쳐가지만 더 이상 그때처럼 후회로만 남진 않았죠. 서연아,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온 게 꿈만 같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연도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환한 웃음을 나눴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또 가족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터전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한때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기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 시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윤미란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늘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자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받은 상처와 후회도 이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혜로 바뀌었어요. 서연은 훗날을 떠올리며 언젠가 아이들도 이 마트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서연 마트를 찾으면 편안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길 바랐고 그 바람은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었죠. 이렇게 달콤한 복수는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어요. 대형 쇼핑몰이 주는 상징적 성공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둔 경영과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할머니는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이제야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 한마디가 묵직한 감동과 함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마트가 문을 닫고 나서도 두 사람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조명을 하나씩 끄고 정리했어요. 저 멀리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차분했고 달빛이 잔잔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서연은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이젠 내가 바라는 건 너와 아이들 그리고 이 마트를 찾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거야. 서연은 엄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듯 가볍게 감싸주었답니다.